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16번째 챕터입니다. 벽장으로 들어간 날, 그리고 그날 이후. 부모에게 하는 커밍아웃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는 이렇게 말해왔다. 딱히 부모에게 커밍아웃 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 커밍아웃이 성공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까지 얻고 싶은 건 아니야. 자기들이 못 알아본 건데 무슨 자격으로 왜 말 안 했냐 탓할 수 있겠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모 자식 관계가 꼭 눈물의 상봉으로 결말 맺을 필요는 없지. 일부러 더 틱틱거리면서 연연하지 않은 척, 온갖 쿨한 척은 다 하면서. 사실은 나도 알고 있다. 저렇게 사전에 미리 선을 두려는 말들은 부모에게 쏟아붓고 싶은 응어리들이 신경질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란 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정기 모임에서 부모님들 말씀에 수없이 울컥하고 내면에 부모님과 수없이 싸우고 화풀이했다. 동시에 이렇게나 내게 부모에게 연연한다는 진실이 괜스레 짜증이 났다. 나는 다른 당사자들처럼 부모의 마음이나 입장을 헤아리거나 부모와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채 과거에 그대로 갇혀 있는 듯 했다. 아직도 응성을 부리고 싶은 걸까? 어쨌든 커밍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엔 아직도 할 말이 별로 없다. 반대로 나는 벽장 속에 들어간 날과 그날 이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독했던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학교와 점점 불화했다. 아이들은 2차 성징이 이미 시작됐고 각자 충실히 여자가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젠 어느 하나를 골라잡아 그 속에 들어가야 할 시기가 왔다. 허나 나는 굼떠 재빨리 그러지 못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은 어느새 남자가 되었고 나를 계집애 같다고 조롱하고 때리고 위협했다. 여자아이들은 상냥하게 대해주다가도 깔보는 눈빛이 언뜻 보이더니 자기들끼리 알 수 없는 귓속말로 속삭였다. 이 공간에 정이 떨어져 자연스레 연극부 활동도 그만두고 학교에선 잠만 잤다. 머리를 안 자르고 교복을 줄여 입는 나름의 반항을 하기도 했다. 가장 지독하게 군 건 담임선생님이었다.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수업 도중 영 단어 화이트를 설명하며 나와 친구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승우는 공을 무서워한다니까 참 이상한 애라며 비웃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승우는 친구가 없어서 매일 혼자 있다. 옷이 꼬질꼬질하다. 승우가 머리를 안 자르면 부모님이 대신 오셔서 오리걸음을 하라고 폭언을 했다. 내가 참 싫었던 모양이다. 우리 엄마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데 펄펄 끓는 기름까지 부어진 셈이었다. 나에게 친구 없냐며 친구 이름을 대보라고 욱박질 넣고 나는 죄 지은 것 마냥 고개를 숙이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들 이름 몇 개를 둘러댔다. 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날엔 나를 발로 차고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현실과 달리 평화롭고
예쁜 말만 가득한 교회가 낯설어 그만 다니려고 했다. 물론 그날도 엄마는 방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질렀다. 가로치고 누나들의 해석에 따르면 종교의 강요라기보다는 내가 집에만 있는 것을 걱정하는 엄마만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우리 엄마는 표현 방식이 저렇다. 가로 닫고. 또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잠자는 시간이 15시간까지 늘어났는데 내가 증상을 호소하자 정신력이 부족하고 나태하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요즘도 당시 얘기가 나오면 웃으면서 그때 너 참 말 안 들었었지? 라고 말한다. 내가 모르는 엄마의 삶. 저것만 떼어놓고 보면 엄마는 참 나쁜 사람이다. 허나 엄마는 자식 셋을 키워야 했고 자주 실직해서 틈만 나면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아빠를 대신해 가정을 홀로 책임져야 했다. 설상가상 좁아터진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기도 했으며 고등학생 큰 누나가 있는 가족 5명이 한 방을 할아버지가 남은 방을 쓰기도 했다. 이미 엄마의 삶은 포화 상태였다. 남을 돌보기 전에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도 그걸 잘 알았다. 그래서 더욱 침묵했던 것 같다. 나 본인이 성소수자이지만 나도 태어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야 성소수자란 말을 배웠다.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은 미처 언어화하기도 전에 지나갔고 따라서 입에 올라와 본 적도 없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가라앉았다. 거기다 엄마가 얼마나 버거운 상태인지 알고 있었고 앞에서 힘들어할 자격이 없었다. 그건 사치였다. 그래서 엄마가 작게 푸념하는 소리나 땅이 꺼질 듯한 한숨부터 큰 화풀이까지 묵묵히 들었다. 엄마는 본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엄마 말 잘 들어야 하고 왜 엄마 희생에 고마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엄마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죄책감을 배웠고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웠다. 물론 엄마라고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이 고생을 하나 싶었을 것이고 다급하게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한 것인데 그게 정신 차려보니 자식이었을 것이다. 술 취한 남편과 시어머니, 어린 자식들 사이에 엄마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었을까? 사실 이것도 다 지레 짐작이다. 엄마가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엄마만이 알 것이다. 난 결국 그 삶을 모른다. 침묵은 홀로 감당하는 것. 어쨌든 침묵한 이후로는 나 스스로와도 대화를 잘 할 수 없었다. 엄마의 주문에 따라 엄마와 나의 고통을 비교했다. 나의 고통을 무시하고 나는 엄살쟁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참 뒤에 알았다. 당시에 내가 있던 사건들이 충분히 힘들어할 만한 일이었다는 걸, 그 몇 년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걸 21살이 되어서야 알았다. 과거엔 감히 힘들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기만 했었다. 그걸 뒤늦게 알았을 때 엄마를 마음속으로 원망하기도 했다. 어린 나한테 왜 그랬냐고. 엄마는 자식한테 화풀이라도 했겠지만 나는 맞고 돌아온 날도 울지 않고, 아니 울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속으로 도망갔다고. 이런저런 소가리를 하다가 마음을 좀 다독여 정리하고 결국 어느 정도는 묻어뒀다. 하지만 침묵은 단순히 하고픈 말들을 묻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모든 문제를 홀로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은 판정이 끝났지만
학교 폭력을 당한 이후 남성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군대를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했던 때가 있다. 정작 가장 심각할 때는 병원에 못 갔는데 뒤늦게 증명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갔다. 막대한 병원비가 깨졌고 처음 심리검사 때 몇십만 원을 날려버렸다. 단기 알바로 간신히 번 돈을 몇 초 만에 탕진했고 병원 문을 나와 벽에 기대어 한참을 한숨만 쉬었다. 시원하게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안 나와서 속이 터질 것 같았다.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남자들한테 이유 없이 맞았고 폭력적인 남자들이 싫어졌고 그들 틈에서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다. 자기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는 모르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여리고 비정상이고 예민한지를 입증해야 비로소 나를 믿어주는 그들. 애써 잊었던 고통으로 가득 찬 과거를 나는 내 돈과 시간을 들여 퍼올려야 했다. 굳은 살을 찢고 그 속을 파내는 고통 같았다. 당시에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부모님께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으나 한동안 꾹 참고 그러지 않았다. 빚지는 게 싫었고 나는 분명 철없이 돈만 축내는 식충이 자식이 될 테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런 자식을 너그러이 참아주는 부모로 여길 테고 그런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전시할 테니까 그것으로도 또 얼마나 죄책감을 심어주고 부채감을 줄지 아니까. 하지만 알바를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견디다 못해 결국 병원비를 타다 썼다. 굴욕적이라고 느꼈다. 멀쩡해 보이던 아들이 갑자기 정신병원이라니 처음엔 적잖이 놀란 것 같았다. 그러다 아빠는 여러 번 나를 의심했다. 군대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여러 번 물었고 헛짓하지 말고 남자답게 다녀오라고 했다. 그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당신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때 지친 누나가 너 이제 아빠 힘으로 못 이기냐? 라고 말했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말하고 싶었다. 폭력과 남자들이 치가 떨리도록 싫었는데 누군가는 내가 남자가 되어 더한 폭력으로 다른 폭력을 제압해 주길 바라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하지만 그 말을 터뜨리기 위해선 커밍아웃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그냥 꾸역꾸역 집어 삼켰다. 원래 하듯이. 벽장이 뭐길래 이 사연들이 내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안 한다고 말해왔던 이유이다. 엄마는 이미 자기 자신만으로도 버겁고 지친 사람이다. 커밍아웃을 하면 당시에 왜 자신이 그랬는지 구구절절한 엄마만의 사연들을 또 들려줘야 할 것이고 엄마는 그러다 결국 또 너무나 불쌍한 자기 자신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학을 떼면서도 동시에 이해가 될 것이고 결국 서로 상처받았다고 외치는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들만이 있을 것이다. 사과받겠다고 나도 힘들었다고 고작 그거 하나 인정받으려고 내 꼴도 참 과간일 것이다. 나는 그 꼴을 참아낸 속이 없다. 이기적인 마음을 죄다 버리고 온갖 응어리를 쳐내고 심플하게 커밍아웃만 하기엔 이미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기억의 골이 깊다. 그래서 생각도 달리했었다. 굳이 서로의 모든 앙금을 해결할 필요도 없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면 더욱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서로 잘 지내고 있다면 지나간 과거는 마음 한켠 어딘가에 묻어두면 그만이라고 굳이 식어가는 폭탄을 찾아 꺼내서 터뜨릴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목구멍까지 하고 싶은 말들이 터져 나오려 하는 날, 그 옛날의 기억을 구구절절 다 끄집어내야만 비로소 얘기할 시작을 할 수 있는 날, 아니면 독립에 성공하고 그런 날이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가끔 아쉽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 성소수자로서 사는 게 썩 괜찮다는 생각이 들수록 그렇다. 성소수자인 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침묵시켰을까? 왜 가장 가깝고 눈앞에 있는 부모와도 단절되어 얘기를 할 수 없었을까? 벽장이 뭐길래? 조금만 나오면 날 도와줄 사람들도 많았는데 얘기할 수 있었다면 정말 별것 아닌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고 그냥 전학을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설령 상황이 더 심각해지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관계를 맺게 되진 않았을 텐데, 어쩌면 사이가 퍽 좋아졌을지도 모를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커밍아웃. 그렇게 아쉬움을 곱씹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커밍아웃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밍아웃은 말 그대로 벽장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며 갇힌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한다. 나에게 커밍아웃은 꼭 현실의 부모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만이 아니다. 나에게 커밍아웃은 관성이 된 자기 연민, 온갖 분노가 집결하는 근원지, 그럴듯한 변명으로 거리로부터 부모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과거의 부모이자 내면의 부모는 더 이상 타인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에 가까웠다. 물론 저런 결론을 한순간에 얻진 않았다. 당한 건 나인데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게 분하다고 생각했다. 절대 커밍아웃 안 하겠다는 말은 왜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야 하느냐는 아집이기도 했다. 왜 내가 그렇게 모진 일을 홀로 겪고서도 부모까지 다 이해해주는 착한 자식이 되어야 하나? 난 그렇기 싫었다. 당신도 똑같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당신이 먼저 다 깨닫고는 찾아와 사과했으면 좋겠고, 모를 거라면 차라리 내게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역시 나쁜 사람이라고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욕하고 탓할 수 있게, 아니면 내가 먼저 찾아가 다 당신 탓이라고 쏘아붙이고 싶었다. 어린이 같은 마음이지만 그게 편하고 없는 사실도 아니니까. 나 자신의 이기적인 면은 적당히 모른 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만 싶었다. 하지만 엄마를 보며 어떤 당연한 현실을 인정하게 됐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슬프지만 존재를 선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성소수자가 눈앞에 있어도 모른다. 물론 성소수자를 알아도 의도적으로 지우려 들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타인들 앞에선 항상 소외된다. 적극적으로 싸우고 입 열고 떠들지 않는 이상 알아주지 않는다. 먼저 나를 침묵시킨 건 세상인데 왜 항상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하냐고 원통해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엄마가 내게 화풀이를 하고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며 했던 폭력들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그것은 적어도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려는 행동이었다. 누군가에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걸 이해하고 말을 걸 필요가 없고 조금 이기적으로 말을 걸어도 된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다시금 본인 몫이겠지만 말이다. 영원히 혼자 살 수 없다면 계속 남에게 나를 알리고 입을 열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어쩌면 언젠가는 과거의 부모와
내면에 있는 부모만 보다가 이후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당사자와 부모를 보았다. 폭력적인 말이라도 무례한 말이더라도 눈물이 새어나와 단어 하나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더라도 이기적인 말이더라도 일단 한 공간에 모여 눈을 맞추고 얼굴을 보고 말하려는 부단한 노력들을 보았다.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접어놓곤 하는 것들, 아무리 심각한 케이스의 부모나 당사자를 보아도 적어도 저들은 이전보다는 나아지겠거니 싶었다. 입을 여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나를 비춰보고 다시 나에게 그들을 비춰보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내가 내면의 부모를 극복하게 된 것, 더 이상 내면의 부모와 입씨름하지 않게 된 것도 소통의 단계를 밟아온 게 아닐까 싶다. 예전엔 신묵 속에 나 자신과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은 내면의 부모를 세워놓고 나와 대화했고, 그 다음은 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은 이런 공적인 지면에 얘기하고 있다. 그래, 처음엔 커밍아웃을 굳이 왜 하냐고 했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부모님과 눈을 보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부모 모임에서 봤던 그들처럼 지금 이 글을 쓰는 게 그런 과정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날이 오면 서로 안아주고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다고 말하고 싶다. 서로 참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나 자신한테도 부모한테도 당사자들에겐 이렇게 말하고 싶다. 꼭 누군가에게 성소수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을 혼자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조금씩 나를 알려 나가다 보면 어느새 벽장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